지금 대전 유성구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도넛 모양의 잠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 안에는 태양보다 7배 뜨거운 1억 도짜리 불덩어리가 갇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억 도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이든 다이아몬드든 수만 도면 증발해버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과학자들이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려 300초, 5분 동안이나 이 불덩어리를 가둬두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지금 그 목표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연료 1g이면 석유 8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료는 바닷물에서 거의 무한으로 뽑아낼 수 있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핵융합은 영원한 30년 뒤라고 불렸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상용화는 늘 30년 뒤에 있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35개국이 250억 유로, 즉 우리 돈 40조 원 이상을 모아 하나의 프로젝트에 올인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별도로 수조 원의 민간 자본까지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뒤처지는 나라는 다음 100년 동안 에너지를 사와야 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게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이온 온도 1억도 유지 기록 기준으로 현재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핵융합이 뭐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미쳐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이 경쟁의 선두에 설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핵융합이 대체 뭔데 전 세계가 수십조 원을 태우고 있는지. 둘째, 한국의 K스타가 어떻게 미국과 중국을 앞지를 수 있었는지. 셋째, 이 기술이 여러분의 전기요금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핵융합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접할 때마다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건 미래와 직접 연결된 에너지 전쟁 이야기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핵융합이 뭔지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왜 뜨거운지 아시죠? 태양은 석탄을 떼서 뜨거운 게 아닙니다. 태양 안에서는 아주 가벼운 수소 원자들이 서로 부딪혀서 하나로 합쳐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때 합쳐지면서 아주 작은 양의 질량이 사라지는데, 이 사라진 질량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E는 mc 제곱이에요. 쉽게 말해서 물질이 에너지로 변하는 겁니다. 태양은 이 방법으로 46억 년째 타고 있습니다. 석유도 석탄도 필요 없이 수소만으로요. 과학자들은 생각했죠. 이걸 지구에서도 할 수 있으면 에너지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게 바로 핵융합 발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태양은 자기가 워낙 무거우니까 엄청난 중력으로 수소를 꽉 눌러서 1500만 도에서도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지구에는 그런 중력이 없으니까 대신 온도를 훨씬 더 높여야 해요. 얼마나 높여야 하느냐? 태양 중심 온도의 7배, 1억 도입니다. 1억 도라는 게 감이 안 오시죠? 용광로 속 쇳물이 대략 1500도입니다. 1억 도는 그 쇳물 온도의 6만 7천 배예요. 지구상에 이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1억 도짜리 불덩어리를 어디에 담죠? 여기서 과학자들이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냅니다. 자석의 힘으로 공중에 띄우는 겁니다. 1억 도가 되면 물질은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아닌 4번째 상태가 됩니다. 플라즈마라고 하는데요. 이 플라즈마는 전기를 띠고 있어서 자석에 반응해요. 그래서 초강력 자석으로 도넛 모양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플라즈마가 벽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이 장치를 토카막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K스타가 바로 이 토카막이에요. 여기까지가 핵융합의 기본 원리입니다. 핵심만 뽑으면 이겁니다. 수소를 1억 도로 달궈서 합치면 에너지가 나온다. 근데 그걸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자석으로 공중에 띄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1억 도를 만드는 건 이미 여러 나라가 성공했어요. 진짜 어려운 건 그 온도를 오래 유지하는 겁니다. 시계를 201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해에 한국의 K스타가 세계 최초로
이온 온도 1억 도를 달성합니다. 과학계가 들썩였죠. 하지만 유지 시간은 겨우 1.5초였습니다. 그 뒤로 K스타 연구진은 매년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2020년에 20초, 2021년에 30초, 그리고 2024년 텅스텐 디버터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뒤 48초를 달성합니다. 이것이 2024년 기준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뉴스에서 중국이 1000초를 넘겼다는 보도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긴 합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가 2023년에 1066초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중국이 기록한 1066초는 전자 온도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플라즈마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전자만 뜨거운 상태예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전자가 아니라 이온이 1억 도여야 합니다. K스타가 기록한 48초는 이온 온도 1억 도 기준이에요. 핵융합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바로 이 이온 온도가 핵심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건 시간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웨스트 장치도 360초, 6분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건 5천만 도 수준에서의 기록입니다. 1억 도의 절반이에요. 한 줄로 요약하면 핵융합의 진짜 기록은 이온 온도 1억 도에서 얼마나 오래 유지했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K스타가 세계 1위입니다. 그렇다면 왜 300초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게 그냥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300초 5분이라는 시간은 핵융합로 안에 플라즈마가 완전히 안정된 상태, 과학자들이 정상 상태라고 부르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냄비에 물을 올렸을 때 처음에 부글부글 불안정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르게 끓잖아요. 그 고르게 끓는 상태에 도달하는 기준이 바로 300초입니다. 이때부터 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초는 실험실에서 발전소로 넘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셈이죠. K스타는 지금 48초에서 이 300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48초에서 300초로 어떻게 6배나 점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첫째, 텅스텐 디버터입니다. 디버터가 뭐냐면요, 핵융합로 안에서 플라즈마가 돌면서 반응을 하면 쓰레기가 생깁니다. 헬륨이라는 재가 쌓이는 건데요. 이 재를 빼내는 배출구가 바로 디버터예요. 문제는 이 디버터가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열을 직접 맞는다는 겁니다. 1제곱미터당 10메가와트 이상의 열을 견뎌야 해요. 이게 얼마나 뜨거운 거냐면요, 로켓 엔진 노즐에 가해지는 열과 맞먹거나 그 이상의 수준입니다. 기존의 K스타는 탄소 소재의 디버터를 썼는데요. 탄소는 30초 정도 버티면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 64개의 텅스텐 카세트로 구성된 새로운 디버터를 설치했어요. 텅스텐은 금속 중에서 녹는 점이 가장 높습니다. 3422도예요. 게다가 핵융합 연료인 삼중수소를 흡수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장시간 운전에 최적화된 소재거든요. 이 교체 직후인 2024년 초 K스타는 바로 48초 기록을 세웁니다. 탄소에서 텅스텐으로 방패를 바꿨더니 버티는 시간이 단숨에 60% 이상 늘어난 거예요. 이 텅스텐 디버터가 300초 도전의 핵심 열쇠입니다. 둘째 혁신은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입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는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자기장의 미세한 균형만 무너져도 플라즈마가 벽에 부딪혀 순식간에 꺼져버려요. 과학자들은 이걸 디스럽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일어나면 장치가 심하게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K스타 연구진은 2008년부터 16년간 쌓아온 방대한 실험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켰습니다. 이 AI가 밀리초, 1000분의 1초 단위로 플라즈마의 상태를 읽고 자석의 세기를 실시간으로 조절해요. 플라즈마가 왼쪽으로 쏠리려 하면 AI가 오른쪽 자석을 강하게 하고, 온도가 떨어지려 하면 가열 장치의 출력을 높이는 식입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속도예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텅스텐이 열을 막아주고 AI가 균형을 잡아준다. 이 두 가지 혁신이 48초를 300초로 끌어올릴 핵심 무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궁금한 게 생기실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으면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나? 전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에요.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스트 장치로 시간 기록을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허이성, 허페이의 40헥타르, 축구장 56개 크기의 부지에 크라프트라는 시설을 짓고 있어요. 핵융합에 필요한 20가지 핵심 기술을 전부 자급자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게다가 2026년 초 중국은 이스트에서 플라즈마 밀도 한계라는 40년 된 물리학적 벽을 돌파했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게 동료 심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다면 핵융합 발전소 설계의 근본 공식이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미국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씁니다. 정부가 직접 뛰는 대신 민간 자본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MIT에서 떨어져 나온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 줄여서 CF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스파크라는 장치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CFS의 무기는 고온 초전도 자석입니다. 기존 초전도 자석은 영하 269도까지 냉각해야 작동하는데 고온 초전도 자석은 여전히 극저온이긴 하지만 냉각이 훨씬 쉬워졌어요. 덕분에 장치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장치가 작아지면 건설 비용이 줄고 건설 기간도 빨라지죠. 미국은 이 방식으로 빠르게 상용화에 다가가려는 겁니다. 2025년 CES 무대에 핵융합 기업이 올라가서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발표했을 정도니까요.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에 이미 레이저 방식으로 핵융합 점화에 성공했어요. 국립점화시설 NIF에서 레이저가 연료 캡슐에 전달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핵융합으로 뽑아내는데 성공한 거죠.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레이저 시스템 전체를 가동하는 데 쓴 전기까지 포함하면 아직은 적자예요. 그래도 원리 자체가 작동한다는 걸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런 구도입니다. 한국은 이온 온도 1억 도라는 품질에서 앞서고 있고 중국은 물량과 규모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미국은 민간 자본의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한국이 기술로는 앞서 있는데 과연 이 우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핵융합 상용화를 가로막는 3가지 벽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벽은 돈입니다. 핵융합 연구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 35개국이 공동으로 짓고 있는 이테르의 예산을 보면요. 처음에 50억 유로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50억 유로 이상으로 5배나 불어났습니다. 완공 시점도 2025년에서 2035년으로 10년이나 밀렸어요. 한국의 2026년 핵융합 예산은 약 1124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2배로 늘긴 했지만 중국이 쏟아붓는 자본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 벽은 연료입니다. 핵융합의 연료는 중수소와 삼중수소인데요.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뽀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진짜 문제는 삼중수소입니다.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부산물로 아주 소량만 나오거든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킬로그램당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값의 수천 배예요. 상용화 초기에는 수십 킬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엄청난 과제입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숨은 무기가 하나 있어요.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삼중수소 제거 설비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 경험 덕분에 삼중수소를 다루는 기술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벽은 소재의 수명입니다. 300초를 버티는 것과 365일 24시간 돌리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중성자는 총알처럼 장치 내벽을 계속 때립니다. 오래 맞다 보면 금속의 구조가 바뀌면서 약해져요. 아무리 텅스텐이 강해도 수년간 중성자 폭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저방사와 강철이라는 특수 소재를 연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이 빛을 발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축적된 정밀 제조 기술을 핵융합 부품 제조에 접목하고 있거든요. 고온 초전도 선재의 수율을 높이는 기술은 타국이 쉽게 따라잡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이 3가지 벽을 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5년 말 대단히 공격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핵융합 전력 생산 실증을 기존 2050년대에서 2030년대 중반으로 약 20년이나 앞당긴 겁니다. 이 로드맵의 핵심은
8대 핵심 기술 확보입니다. 소형화 분야에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노심 플라즈마 제어. 이건 AI로 불꽃을 잡는 기술이고요. 혁신형 디버터는 앞서 말한 텅스텐 방패입니다. 가열 및 전류 구동은 플라즈마를 1억 도까지 달구는 화력이에요. 초전도 자석은 플라즈마를 가두는 울타리입니다. 전력 생산 분야에서도 4가지가 있어요. 증식 블랑켓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핵 융합로 안에서 삼중수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술이거든요. 원료를 밖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장치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핵 융합 소재, 연료 주기, 마지막으로 안전 및 인허가입니다. 핵 융합로에 맞는 별도의 안전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여기서 잠깐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술 도전이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1960년대 미국의 아폴로 프로젝트가 딱 이런 경우였습니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선언했을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연방 예산의 4% 이상을 우주 개발에 쏟아부었고 결국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반도체, 통신, 의료 등 온갖 분야로 퍼져나가면서 미국이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기반이 됐죠. 핵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융합 기술이 성공하면 그 자체로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기술들이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열어젖히게 됩니다. 초전도 자석 기술은 자기부상 열차와 양자 컴퓨터에 쓰이고요. 플라즈마 제어 기술은 반도체 공정과 우주선 엔진에 활용됩니다. 삼중수소 처리 기술은 첨단 의료 분야에서 수요가 폭발할 수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핵융합 관련 소재와 부품 시장만 해도 수십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핵융합 발전소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벌어질 일을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너지 자립이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4%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매년 수십조 원의 돈이 석유와 가스를 사는 데 나갑니다. 핵융합이 상용화되면 바닷물에서 연료를 뽑으니까 이 수입 의존도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기요금이 장기적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핵융합은 연료비가 거의 공짜에 가깝거든요. 초기 건설 비용은 크겠지만 일단 돌아가기 시작하면 운영 비용이 매우 낮아요. 이건 전력 소모가 막대한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에게 엄청난 경쟁력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핵융합은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한국이 핵융합 발전소 수출국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고 있잖아요. 핵융합 발전소는 원전보다 더 안전하고 폐기물 문제도 적습니다. 실증로인 K데모의 건설이 2030년대 중반에 시작되면 한국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장밋빛 전망만 보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볼 부분도 있어요. 첫째, 삼중수소 확보 문제입니다. 킬로그램당 수백억 원짜리 연료를 초기에 수십 킬로그램 확보해야 하는데 전 세계 삼중수소 재고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둘째, 소재가 실제로 수십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삼중수소는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핵융합로 건설 부지를 정할 때 지역 주민과의 합의가 필요하고 관련 법규도 아직 완비되지 않았어요.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핵융합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국제 약속을 지키려면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니까요.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기저 전원이 필요한데 핵융합이 바로 그 답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에너지를 남의 나라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 모두 봤잖아요.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 안보입니다. 핵융합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융합은 수소 원자를 1억 도에서 합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연료는 바닷물에서 나오고 탄소 배출은 제로이며 폭발 위험도 없어요. 한국의 K스타는 이온 온도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기록인 48초를 보유하고 있으며 300초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1000초 기록과는 온도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불가능해요. 48초에서 300초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할 두 가지 핵심 기술은 텅스텐 디버터와 AI 실시간 제어입니다. 현재 핵융합 패권 경쟁은 한국의 품질, 중국의 규모, 미국의 속도가 3파전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세 가지 벽은 막대한 비용, 삼중수소 확보, 소재 수명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핵융합 전력 생산을 2050년에서 2030년대 중반으로 20년이나 앞당기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8대 핵심 기술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융합은 더 이상 영원한 30년 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전의 K스타에서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에너지 기술 수출국으로 변모하는 역사적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핵융합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온 온도인지 전자 온도인지, 유지 시간은 몇 초인지,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어떤 뉴스가 진짜 의미 있는 기록인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핵융합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이 경쟁에서 계속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국이나 미국에 추월당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대전 유성구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도넛 모양의 잠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 안에는 태양보다 7배 뜨거운 1억 도짜리 불덩어리가 갇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억 도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이든 다이아몬드든 수만 도면 증발해버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과학자들이 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무려 300초, 5분 동안이나 이 불덩어리를 가둬두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지금 그 목표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연료 1g이면 석유 8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료는 바닷물에서 거의 무한으로 뽑아낼 수 있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핵융합은 영원한 30년 뒤라고 불렸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상용화는 늘 30년 뒤에 있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35개국이 250억 유로, 즉 우리 돈 40조 원 이상을 모아 하나의 프로젝트에 올인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별도로 수조 원의 민간 자본까지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뒤처지는 나라는 다음 100년 동안 에너지를 사와야 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게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이온 온도 1억 도 유지 기록 기준으로 현재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핵융합이 뭐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미쳐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이 경쟁의 선두에 설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핵융합이 대체 뭔데 전 세계가 수십조 원을 태우고 있는지. 둘째, 한국의 K스타가 어떻게 미국과 중국을 앞지를 수 있었는지. 셋째, 이 기술이 여러분의 전기요금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핵융합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접할 때마다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건 미래와 직접 연결된 에너지 전쟁 이야기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핵융합이 뭔지부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왜 뜨거운지 아시죠? 태양은 석탄을 떼서 뜨거운 게 아닙니다. 태양 안에서는 아주 가벼운 수소 원자들이 서로 부딪혀서
하나로 합쳐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때 합쳐지면서 아주 작은 양의 질량이 사라지는데 이 사라진 질량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E는 mc 제곱이에요. 쉽게 말해서 물질이 에너지로 변하는 겁니다. 태양은 이 방법으로 46억 년째 타고 있습니다. 석유도 석탄도 필요 없이 수소만으로요. 과학자들은 생각했죠. 이걸 지구에서도 할 수 있으면 에너지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게 바로 핵융합 발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태양은 자기가 워낙 무거우니까 엄청난 중력으로 수소를 꽉 눌러서 1500만 도에서도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지구에는 그런 중력이 없으니까 대신 온도를 훨씬 더 높여야 해요. 얼마나 높여야 하느냐? 태양 중심 온도의 7배, 1억 도입니다. 1억 도라는 게 감이 안 오시죠? 용광로 속 쇳물이 대략 1500도입니다. 1억 도는 그 쇳물 온도의 6만 7천 배예요. 지구상에 이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1억 도짜리 불덩어리를 어디에 담죠? 여기서 과학자들이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냅니다. 자석의 힘으로 공중에 띄우는 겁니다. 1억 도가 되면 물질은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아닌 네 번째 상태가 됩니다. 플라즈마라고 하는데요. 이 플라즈마는 전기를 띠고 있어서 자석에 반응해요. 그래서 초강력 자석으로 도넛 모양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플라즈마가 벽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이 장치를 토카막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K스타가 바로 이 토카막이에요. 여기까지가 핵융합의 기본 원리입니다. 핵심만 뽑으면 이겁니다. 수소를 1억 도로 달궈서 합치면 에너지가 나온다. 근데 그걸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자석으로 공중에 띄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1억 도를 만드는 건 이미 여러 나라가 성공했어요. 진짜 어려운 건 그 온도를 오래 유지하는 겁니다. 시계를 2018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해에 한국의 K스타가 세계 최초로 이온 온도 1억 도를 달성합니다. 과학계가 들썩했죠. 하지만 유지 시간은 겨우 1.5초였습니다. 그 뒤로 K스타 연구진은 매년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2020년에 20초, 2021년에 30초, 그리고 2024년 텅스텐 디버터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한 뒤 48초를 달성합니다. 이것이 2024년 기준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뉴스에서 중국이 1000초를 넘겼다는 보도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긴 합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가 2023년에 1066초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중국이 기록한 1066초는 전자 온도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플라즈마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전자만 뜨거운 상태예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전자가 아니라 이온이 1억 도여야 합니다. K스타가 기록한 48초는 이온 온도 1억 도 기준이에요. 핵융합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바로 이 이온 온도가 핵심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건 시간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웨스트 장치도 360초, 6분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건 5천만 도 수준에서의 기록입니다. 1억 도의 절반이에요. 한 줄로 요약하면 핵융합의 진짜 기록은 이온 온도 1억 도에서 얼마나 오래 유지했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K스타가 세계 1위입니다. 그렇다면 왜 300초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게 그냥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300초 5분이라는 시간은 핵융합로 안에 플라즈마가 완전히 안정된 상태, 과학자들이 정상 상태라고 부르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냄비에 물을 올렸을 때 처음에 부글부글 불안정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르게 끓잖아요. 그 고르게 끓는 상태에 도달하는 기준이 바로 300초입니다. 이때부터 에너지를 꺼내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초는 실험실에서 발전소로 넘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셈이죠. K스타는 지금 48초에서 이 300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48초에서 300초로 어떻게 6배나 점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첫째, 텅스텐 디버터입니다. 디버터가 뭐냐면요, 핵융합로 안에서 플라즈마가 돌면서 반응을 하면
쓰레기가 생깁니다. 헬륨이라는 재가 쌓이는 건데요. 이 재를 빼내는 배출구가 바로 디버터예요. 문제는 이 디버터가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열을 직접 맞는다는 겁니다. 1제곱미터당 10메가와트 이상의 열을 견뎌야 해요. 이게 얼마나 뜨거운 거냐면요. 로켓 엔진 노즐에 가해지는 열과 맞먹거나 그 이상의 수준입니다. 기존의 K스타는 탄소 소재의 디버터를 썼는데요. 탄소는 30초 정도 버티면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 64개의 텅스텐 카세트로 구성된 새로운 디버터를 설치했어요. 텅스텐은 금속 중에서 녹는 점이 가장 높습니다. 3422도예요. 게다가 핵 융합 연료인 삼중수소를 흡수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장시간 운전에 최적화된 소재거든요. 이 교체 직후인 2024년 초 K스타는 바로 48초 기록을 세웁니다. 탄소에서 텅스텐으로 방패를 바꿨더니 버티는 시간이 단숨에 60% 이상 늘어난 거예요. 이 텅스텐 디버터가 300초 도전의 핵심 열쇠입니다. 둘째 혁신은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입니다. 1억도의 플라즈마는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자기장의 미세한 균형만 무너져도 플라즈마가 벽에 부딪혀 순식간에 꺼져버려요. 과학자들은 이걸 디스럽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일어나면 장치가 심하게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K스타 연구진은 2008년부터 16년간 쌓아온 방대한 실험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켰습니다. 이 AI가 밀리초, 1000분의 1초 단위로 플라즈마의 상태를 읽고 자석의 세기를 실시간으로 조절해요. 플라즈마가 왼쪽으로 쏠리려 하면 AI가 오른쪽 자석을 강하게 하고 온도가 떨어지려 하면 가열장치의 출력을 높이는 식입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속도예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텅스텐이 열을 막아주고 AI가 균형을 잡아준다. 이 두 가지 혁신이 48초를 300초로 끌어올릴 핵심 무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궁금한 게 생기실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으면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나? 전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에요.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스트 장치로 시간 기록을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호이성, 허페이의 40헥타르, 축구장 56개 크기의 부지에 크라프트라는 시설을 짓고 있어요. 핵융합에 필요한 20가지 핵심 기술을 전부 자급자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게다가 2026년 초 중국은 이스트에서 플라즈마 밀도 한계라는 40년 된 물리학적 벽을 돌파했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게 동료 심사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다면 핵융합 발전소 설계의 근본 공식이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미국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씁니다. 정부가 직접 뛰는 대신 민간 자본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MIT에서 떨어져 나온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 줄여서 CF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 중인 스파크라는 장치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CFS의 무기는 고온 초전도 자석입니다. 기존 초전도 자석은 영하 269도까지 냉각해야 작동하는데 고온 초전도 자석은 여전히 극저온이긴 하지만 냉각이 훨씬 쉬워졌어요. 덕분에 장치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장치가 작아지면 건설 비용이 줄고 건설 기간도 빨라지죠. 미국은 이 방식으로 빠르게 상용화에 다가가려는 겁니다. 2025년 CES 무대에 핵융합 기업이 올라가서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발표했을 정도니까요.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에 이미 레이저 방식으로 핵융합 점화에 성공했어요. 국립점화시설 NIF에서 레이저가 연료 캡슐에 전달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핵융합으로 뽑아내는데 성공한 거죠.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레이저 시스템 전체를 가동하는 데 쓴 전기까지 포함하면 아직은 적자예요. 그래도 원리 자체가 작동한다는 걸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런 구도입니다. 한국은 이온 온도 1억도라는 품질에서 앞서고 있고 중국은 물량과 규모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미국은 민간 자본의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한국이 기술로는 앞서 있는데 과연 이 우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핵융합 상용화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벽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벽은 돈입니다. 핵융합 연구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 35개국이 공동으로 짓고 있는
이테르의 예산을 보면요. 처음에 50억 유로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50억 유로 이상으로 5배나 불어났습니다. 완공 시점도 2025년에서 2035년으로 10년이나 밀렸어요. 한국의 2026년 핵융합 예산은 약 1124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2배로 늘긴 했지만 중국이 쏟아붓는 자본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두 번째 벽은 연료입니다. 핵융합의 연료는 중수소와 삼중수소인데요.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뽀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진짜 문제는 삼중수소입니다.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부산물로 아주 소량만 나오거든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킬로그램당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값의 수천 배예요. 상용화 초기에는 수십 킬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엄청난 과제입니다. 다행히 한국에는 숨은 무기가 하나 있어요.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삼중수소 제거 설비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 경험 덕분에 삼중수소를 다루는 기술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벽은 소재의 수명입니다. 300초를 버티는 것과 365일 24시간 돌리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중성자는 총알처럼 장치 내벽을 계속 때립니다. 오래 맞다 보면 근속의 구조가 바뀌면서 약해져요. 아무리 텅스텐이 강해도 수년간 중성자 폭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저방사와 강철이라는 특수 소재를 연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국의 또 다른 강점이 빛을 발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축적된 정밀 제조 기술을 핵융합 부품 제조에 접목하고 있거든요. 고온 초전도 선재의 수율을 높이는 기술은 타국이 쉽게 따라잡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이 세 가지 벽을 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5년 말 대단히 공격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핵융합 전력 생산 실증을 기존 2050년대에서 2030년대 중반으로 약 20년이나 앞당긴 겁니다. 이 로드맵의 핵심은 8대 핵심 기술 확보입니다. 소형화 분야에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노심 플라즈마 제어. 이건 AI로 불꽃을 잡는 기술이고요. 혁신형 디버터는 앞서 말한 텅스텐 방패입니다. 가열 및 전류 구동은 플라즈마를 1억 도까지 달구는 화력이에요. 초전도 자석은 플라즈마를 가두는 울타리입니다. 전력 생산 분야에서도 4가지가 있어요. 증식 블랑켓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핵융합로 안에서 삼중수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술이거든요. 원료를 밖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장치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핵융합 소재, 연료 주기, 마지막으로 안전 및 인허가입니다. 핵융합로에 맞는 별도의 안전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여기서 잠깐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술 도전이 과거에도 있었을까요? 1960년대 미국의 아폴로 프로젝트가 딱 이런 경우였습니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선언했을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연방 예산의 4% 이상을 우주 개발에 쏟아부었고 결국 1969년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반도체, 통신, 의료 등 온갖 분야로 퍼져나가면서 미국이 20세기 후반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기반이 됐죠. 핵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융합 기술이 성공하면 그 자체로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기술들이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열어젖히게 됩니다. 초전도 자석 기술은 자기부상 열차와 양자 컴퓨터에 쓰이고요. 플라즈마 제어 기술은 반도체 공정과 우주선 엔진에 활용됩니다. 삼중수소 처리 기술은 첨단 의료 분야에서 수요가 폭발할 수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핵융합 관련 소재와 부품 시장만 해도 수십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핵융합 발전소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벌어질 일을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너지 자립이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4%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매년 수십조 원의 돈이 석유와 가스를 사는 데 나갑니다. 핵융합이 상용화되면 바닷물에서 연료를 뽑으니까 이 수입 의존도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기요금이 장기적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핵융합은 연료비가 거의 공짜에 가깝거든요. 초기 건설 비용은 크겠지만 일단 돌아가기 시작하면 운영 비용이 매우 낮아요. 이건 전력 소모가 막대한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에게 엄청난 경쟁력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핵융합은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한국이 핵융합 발전소 수출국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고 있잖아요. 핵융합 발전소는 원전보다 더 안전하고 폐기물 문제도 적습니다. 실증노인 K데모의 건설이 2030년대 중반에 시작되면 한국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장밋빛 전망만 보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볼 부분도 있어요. 첫째, 삼중수소 확보 문제입니다. 킬로그램당 수백억 원짜리 연료를 초기에 수십 킬로그램 확보해야 하는데 전 세계 삼중수소 재고량 자체가 부족합니다. 둘째, 소재가 실제로 수십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삼중수소는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핵융합로 건설 부지를 정할 때 지역 주민과의 합의가 필요하고 관련 법규도 아직 완비되지 않았어요.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핵융합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국제 약속을 지키려면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니까요.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기저 전원이 필요한데 핵융합이 바로 그 답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에너지를 남의 나라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 모두 봤잖아요.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 안보입니다. 핵융합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융합은 수소 원자를 1억 도에서 합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연료는 바닷물에서 나오고 탄소 배출은 제로이며 폭발 위험도 없어요. 한국의 K스타는 이온 온도 기준으로 세계 최고의 기록인 48초를 보유하고 있으며 300초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1000초 기록과는 온도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불가능해요. 48초에서 300초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할 두 가지 핵심 기술은 텅스텐 디버터와 AI 실시간 제어입니다. 현재 핵융합 패권 경쟁은 한국의 품질, 중국의 규모, 미국의 속도가 3파전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세 가지 벽은 막대한 비용, 삼중수소 확보, 소재 수명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핵융합 전력 생산을 2050년에서 2030년대 중반으로 20년이나 앞당기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8대 핵심 기술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융합은 더 이상 영원한 30년 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전의 K스타에서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에너지 기술 수출국으로 변모하는 역사적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핵융합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온 온도인지 전자 온도인지, 유지 시간은 몇 초인지,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 이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어떤 뉴스가 진짜 의미 있는 기록인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핵융합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이 경쟁에서 계속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국이나 미국에 추월당할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미래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